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2019년 경제 굉장히 불확실합니다. 제가 결정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굉장히 어두워지는 하늘의 모습이라고 비교를 해볼 수 있겠는데요. 이런 상황 하에서 우리는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위기 상황을 직면하면 그 시점이 저점이라는 것을 확인한다면 투자의 기회로서 삼을 시점이 또 될 수도 있거든요. 2019년 경제 신흥국들이 굉장히 위기 상황에 직면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 나름대로 좀 유망한 투자 신흥국들이 어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신흥국 경제를 정확히 면밀히 분석하고 전망을 함으로써 그 나라들 중에서 유망한 투자 신흥국들을 발굴해야 되고, 그런 발굴하는 작업을 통해서 우리는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고 그 나라들이 어떤 경제적, 투자적 환경하에 있는지를 분석해 보면 그 안에서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까지, 기업 진출해야 되는지까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본 강연이 어떤 유망한 투자 신흥국들이 있는지, 어떻게 투자할 수 있는지 그런 경제적인 인사이트를 줄 수 있는 그런 강연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국에 계신 경할몬 여러분,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주 많이 관심 가져주셨는데요. 역시 주제가 고령사회의 진입 그리고 준비, 이런 이야기를 다뤘었죠. 근데 고령사회에 대한 진입이라는 관점에서 또 우리가 꼭 반드시 이해해야 될 것은 베이비붐 세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너무나 다 잘 아시겠지만 베이비붐 세대는 전쟁 직후에 그 인구가 급격히 늘어난 그런 계층들을 베이비붐 세대라고 하죠. 그래서 베이비붐 세대의 정의 자체가 미국과 한국이 조금 차이가 있죠. 잠깐 정리를 해드리면, 한국에서는 전쟁이 이제 55년에 끝났으니까 1955년에서부터 1963년생까지를 이제 베이비붐 세대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미국의 경우에는 좀 더 연령 계층이 좀 더 넓습니다. 좀 구간이 길어요. 전쟁이 1946년 끝났으니까 1946년부터 1965년생까지를 이 기간에 태어난 인구를 이제 베이비붐 세대라고 하죠. 어쨌든 영어로는 베이비 부머스 이렇게 표현하고, 한국에서는 베이비붐 세대 이렇게 표현을 하죠. 물론 베이비붐 세대가 그 해당 기간에 많은 인구가 급격히 늘어난 시점이기 때문에 역시 이들이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시점, 이들의 자녀 세대도 또 굉장히 뚱뚱하죠. 그냥 가볍게 베이비붐 세대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리면 초등학교 때 몇 명이었습니까? 그러면 6, 70명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반에 6, 70명 인구였고요. 저나 이제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들 이 정도, 약 1980년생에서 한 90년생 사이, 요 정도는 초등학교 때 반 몇 명이었어요? 그러면 한 50명, 이렇게 50명. 물론 여러분들이 체감하시는 그 학생 수는 또 차이가 있겠지만 대략 50명, 그전에는 6, 70명. 그리고 지금의 아이들, 출산율 저하로 인한 지금의 초등학교 아이들의 학급별 학생 수가 아마 15명, 20명 요 정도 될 겁니다, 아마. 이렇게 이제 결국은 연령 계층별로 차지하는 인구 비중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들을 우리는 베이비붐 세대라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한번 계산해 보세요. 지금 1960년생이 60세인 시대거든요. 올해가 1960년생이 60세. 만은 아니고요. 어쨌든 한국 나이로 60세인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은 인구가 은퇴를, 이제 약 만 기준으로는 지금 이게 예를 들어 58세 정도 되니까 2, 3년 남은 거죠. 결국은 이제 조만간 한 5년 내로 이 63년생 인구까지 만 60세 이상 인구가 되는 과정 속에서 많은 인구가 취업시장으로부터 이탈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죠. 그러면 결국
제가 지금 논해보고자 하는 이야기는 베이비붐 세대가 향후 5년 동안 아니면 지금 뭐 한 2022년, 3년 요 정도 되면 전격 은퇴가 마무리돼요. 물론 교수님들이야 정년이 이제 65세니까 더 길게 일하지만 뭐 교수 말고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만 60세를 정년으로 하고 있죠. 임금 피크제가 적용돼서 원래 그 전에는 만 58세였었죠. 60세로 이제 정년으로 하고 생애 주된 직장에서 퇴직한다는 표현을 씁니다. 왜냐하면 그 직장에서 나오더라도 그게 은퇴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용어를 쓰면 요즘에는 혼나죠. 은퇴가 아닌 거죠. 왜냐하면 퇴직하고 제2모작을 위한 또 다른 일자리나 아니면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시도하시기 때문에 은퇴가 아니라 생애 주된 직장에서의 퇴직인 거죠. 퇴직 이후는 결국은 곧 만 65세가 된다라는 가정하에서 이제 고령 인구로 편입되어가는 과정 속에 있으니까 결국 베이비붐 세대의 일자리 형태, 고용 구조를 전격 해부해 볼 필요가 있겠죠. 베이비붐 세대의 고용 여건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보면 은퇴 본격화지만 사실은 퇴직이죠. 퇴직 본격화죠. 근데 영어로는 retirement 해가지고 은퇴라는 표현이 더 적합해서 이렇게 쓰긴 썼지만 어쨌든 이런 과정 속에서 베이비붐 세대의 고용 구조를 정확히 들여다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겠다. 사실 베이비붐 세대 제가 언론 검색을 해보니까 가장 이 베이비붐 세대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사진인 것 같습니다. 우리 영화 속에 많이 보죠. 이렇게 전쟁 직후에 태어난 굉장히 순수한 이 아이들이 지금의 우리네 부모님들이시고 어르신들이시죠. 이런 분들이 사실은 우리 한국 경제를 일으켜 세운 장본인들입니다. 이분들이 이렇게 잘하셨는데 그런 과정에서 은퇴 준비는 아직 미흡한 거예요. 위로는 부모 부양, 아래로는 자녀 부양. 왜? 부모 부양은 왜 많아요? 고령자가 많아졌으니까 이 베이비붐 세대들이 짊어져야 될 고령자 부양 부담이 계속 가중되어 가고 있는 모습인 거고, 그렇죠? 그리고 베이비붐 세대들의 자녀 세대, 청년층, 만 15세에서 29세까지의 청년층이 계속 사회 진입이 지연되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위로 아래로 양쪽으로 부양 부담을 갖고 있으니까 나를 준비하는, 나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아직 미흡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생애 주된 직장에서 퇴직하고 소득 절벽에 이르르고 노인 빈곤으로 연결되는 그런 구조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은퇴 이후에, 퇴직 이후의 준비가 미흡한 상황이다. 준비 계획 없다. 아직 준비 못했다. 준비가 상당히 미흡하다. 준비에 차질이 있다. 뭐 이런 대부분의 비중이 그렇다는 거죠. 그 밖에 여러 가지 뭐 은퇴 뒤에 뭐 하고 살지 걱정이다. 뭐 여러 가지 경제적 준비가 부족하다. 뭐 간병비를 마련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지금 현실의 부양 부담이 많다 보니까 나를 위한 미래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죠. 이것은 가계 입장에서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오늘 정부의 입장에서도 준비가 필요하고요. 그거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어쨌든 자, 그러면 이런 컨셉이 있습니다. 삼성생명 은퇴연구소에서 조사했던 건데요. 이게 꽤 됐습니다. 한 5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요즘에는 이런 서베이 조사를 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은퇴 이후 삶에 대한 이미지는 해가지고 뭐 노화, 질병, 힘든 시간, 두렵고 할 일 없는 시간, 고독한 시간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그렇다 치고 제일 중요한 게 은퇴 후 삶에 대한 계획이 있는가. 대략적인 계획만 있고요. 생각해 본 적이 없거나 생각해 보기만 했지만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고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는 계층은 20%가 안 되는 비중. 그러니까 미래 사회에 대한 내가 고령 사회의 주축, 이제 고령 인구가 되는 고령 인구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내가 어떻게 삶을 지속할까에 대한 고민이 부족한 거죠. 오래 사는 사회로 바뀐 건 사실이지만 오래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덜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제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주로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이 OECD 페이퍼와 또 다른 OECD 페이퍼 Recruiting Immigrant Workers
이 주제를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요즘 OECD 보고에 좀 빠져가지고 많이 좀 전달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령대별 OECD 회원국 고용률 비교를 하겠습니다.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여러분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안 보이셔도 괜찮습니다. 그냥 모습만 보십시오. 이것은 55세에서 59세예요. 그죠? 베이비붐 세대라고 볼 수 있어요. 자, 한번 보자면 일단은 장년층의 개념인데요. 장년층이라는 개념은 기본적으로 55세가 아니고 50세에서 64세까지를 가리키고요. 노년층 혹은 고령층 다 마찬가지입니다. 노년층은 65세 이상 인구를 가리킵니다. 다 모든 기준은 만 기준이에요. 만 50세에서 64세. 만 65세 이상을 노년층, 고령층이라고 합니다. 결국 이제 장년층이 고령층으로 진입하니까 장년층에 대한 고용 여건을 들어가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노년층에 대한 준비가 돼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거죠. 물론 노년층, 고령사회에 대한 준비는 장년층만의 일은 아니죠. 30, 40대부터 고령사회 진입에 대한 준비를 다 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할지, 뭐 연금은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모든 준비를 다 해야 됩니다만 당장 맞닿아 있는 사람들이니까 장년층을 좀 보자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장년층이라 하면 베이비붐 세대를 그냥 퉁쳐서 가리키기도 합니다. 물론 지금 시점에 그런 거고요. 아마 뭐 10년 후에 또 경제 읽어주는 남자를 계속 한다 그러면 그때의 장년층과 베이비붐 세대의 개념은 달라지겠죠. 그때의 베이비붐 세대는 이제 노년층을 가리킬 수도 있겠죠. 어쨌든 지금의 베이비붐 세대는 장년층이다 이렇게 개념을 하시면 좋겠고요. 중요한 것은 55세에서 59세. 자, 이것은 60에서 64세. 이들을 장년층의 핵심 인구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때는 65세 이상, 65에서 69, 그리고 70에서 74. 잘 보십시오. 이때까지는 장년층이고 이때까지는 노년층인데 우리나라의 고용률이 55, 59세일 때는 중간 정도 돼요. OECD 중에서. 중간 정도. 그렇죠? 그리고 60세에서 64세의 기간에는 고용률이 중상위권으로 올라갑니다. 상당히 고용률이 오히려 올라가요. 일자리가 부족한 게 아니라는 거죠. 상대적으로. 그리고 65세 이상 이제 고령자로 들어가죠. 고령자일 때는 우리나라 이스라엘 다음으로 고용률이 가장 높고요. 심지어 70대 이상의 경우에는 고용률이 우리나라가 가장 높습니다. 그러면 왜 노인 빈곤율이 높을까? OECD 회원국 중에서 노년층의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은데 왜 우리나라는 높을까? 그건 고용률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모두가 취업을 한다 이런 거예요. 물론 극단적인 이야기지만 취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취업을 한다 이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들여다볼 것은 고용 여건인 거죠. 내가 일은 하고 있지만 이 일을 아무리 해도 내가 폐지를 줍고 있지만 내가 아무리 해도 계속 빈곤한 거예요. 열심히만 살지 열심히 살아도 빈곤에서 탈피하기가 어려운 그런 고용 구조가 아닌가라는 것을 짚어보자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지금 OECD 회원국과 고용률을 비교해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어떤 여건을 분석할 때 우리나라만 가지고 보면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항상 나를 자꾸 보는 것보다는 나를 다른 주변인 비슷한 처지에 있는 비슷한 사람들과 비교해 보면서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듯이 우리나라를 OECD 회원국들과 비교해 보면서 우리나라 여건을 확인해 봐야 되죠. 어쨌든 우리나라가 참 제일 높은 것들이 많은데 70대 이상 고용률이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왜 노인 빈곤율은 높을까? 이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관점, 고용률 말고요. 은퇴 연령, 평균 은퇴 연령을 보겠습니다. 평균 은퇴 연령을 보면 우리나라는 이건 파란색은 남자고 이 색깔은 여자예요. 남자, 여자 우리나라가 은퇴 연령이 가장 늦어요. 그러니까 그 생애 주된 직장에서 퇴직하는 개념이 아니라 일이라는 것, 취업자라는 범주에 있다가 취업자가 아닌 비취업자가 되는 과정, 그걸 이제 은퇴라고 본다면 그 은퇴 연령, 은퇴 시점이 72세로 평균적으로 가장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참 많이 일하는 나라고, 연중에도 많이 일하는 나라고, 그리고 늦게까지 굉장히 늙어서까지, 그죠? 오래 일하는 나라예요. 그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일도 많이 하고요. 멕시코 다음으로 많이 일하죠. 매일매일 일도 많이 하면서 그 매일매일 일을 많이 하는데 정말 평생토록 일을 많이 하는 나라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어쨌든 이런 결과를 비교해 보면 어쨌든 우리나라는 고용이 안 돼서가 문제는 아닌가 보다. 이런 생각을 일단 해볼 수 있겠네요. 그 다음, 그러면 고용 여건을 좀 비교해 볼 텐데,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 변화라고 했습니다. 2004년에서 2014년까지 얼마나 변화했는지를 보는 건데요. 자, 보면 기본적으로 이거는 non-permanent workers, 그러니까 종신계약 이런 특징이지 않는, 종신계약이 없는 그런 non-permanent workers입니다. 이들의 비중이 보세요. 점점점 굉장히 낮다가 60대 이상의 경우에는 non-permanent workers의 비중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 다음 part-time workers. 20대에서 59세까지의 파타임 근로자 비중은 굉장히 낮은데 60대 이상의 파타임 근로자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또 non-typical workers, 어쨌든 비정규직 비중이 60대일수록 더 높아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 상대적으로 20대에서 50대까지의 일자리는 정규직이거나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높은 일자리에서 일을 하다가 60대에 진입해서는 굉장히 불안정한 일자리로 전환되는 구조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 다른 나라들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중을 보겠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중을 보면 우리나라는 보시면 일단 15에서 64세 기준, 만 15세에서 64세까지의 생산 가능 인구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이 제일 높지 않아요. 보세요. 우리나라는 이 정도예요. 우리나라보다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이 높은 나라들이 꽤 있어요. 그나마. 그렇죠. 근데 이제 바그래프로 비교를 해볼게요. 바그래프는 특별히 55세에서 64세까지예요. 흔히 말하는 베이비붐 세대의 주력들. 이 계층의 비정규직 비중은 우리나라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높아요. 결국 우리나라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이 높은 그런 불안정한 일자리의 비중, 물론 이게 모든 고용 여건을 대변해 주진 않지만 고용 안정성을 설명해 주는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인데요. 다른 연령층은 상대적으로 OECD 회원국, 물론 그것도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이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덜 높은데 만 55세에서 64세 인구의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은 절대적으로 우리나라가 높다라는 것에서 보면 우리 베이비붐 세대 혹은 늦깎이 장년층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아니면 이제 고령층의 진입을 앞둔 연령층, 이 계층들의 근로 형태가 비정규직인 그 가능성이 굉장히 높구나, 고용 조건이 굉장히 불안정하구나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내용을 보면서 더 많은 것을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일단 재직 기간을 볼게요. 다시 말하면 이게 테뉴어예요. 테뉴어. 보면 우리나라와 OECD 국가들 간의 비교인데요. 보시면 이게 10년 이상, 테뉴어가 10년 이상인 경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근데 이 40대, 50대 이때의 경우에는 테뉴어가 가장 길죠. 이렇게. 이게 이만큼 길잖아요. 근데 65세 이상, 60대 이상, 60대 이상이거나 65세 이상의 테뉴어는 요만큼밖에 안 돼요. 비중이. 그런데 정말 재밌게도 OECD 회원국들의 재직 기간을 보면 오히려 50대 이상으로 갈수록 점점점 어떻게 되고요? 재직 기간, 테뉴어가 점점점 길어집니다.
딱 요 색깔만 보겠다는 거예요. 요 색깔만. 이 이야기는 뭐를 시사합니까? 그러니까 근로 조건이나 고용 안정성 면에서 우리나라는 65세에 진입하거나 진입하기 직전 구간에 고용 안정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근로의 어떤 불안정성이 높아지는 그런 구조를 보이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OECD 국가들의 평균적인 값을 보면 이 계층들의 재직 기간이 오히려 더 길어지는, 결국 이런 모습 때문에 고용률은 떨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고용률이 떨어지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60세나 65세 이상 진입하고 나서 굳이 일을 안 해도 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사회복지, 국민연금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 수준이 굉장히 높아서 굳이 일을 안 해도 되는 계층들이 많아요. 유럽에서는. 그리고 OECD 회원국들 중에서 그리고 그게 의존을, 그런 사회복지 지출에 의존을 안 할 경우에만 일을 하는데 그런 경우에 일자리마저도 안정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노인 빈곤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의 모습을 보면 사회복지 지출은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사회복지 지출이나 이런 컨셉에서는 이제 재정 지원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는 절대적으로 고용에만 의존을 해야 되는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그죠? 월급을 받아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근로의 조건, 일자리의 질 이런 게 현저히 떨어지니까 노인 빈곤율이 높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 빈곤율이 높으니까 고령자를 위한 일자리 많이 조성해야 된다. 이거 얘기 맞습니다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고령자에 대한 일자리, 근로 조건을 개선해 나가는 것. 이게 고령사회 진입에 대한 준비의 핵심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일자리 정책들을 좀 보겠습니다. 물론 일자리 정책들 굉장히 많아요. 여러 가지 종류의 일자리가 있지만 한 가지 일자리 지원 정책, 고용 장려 대책 이런 것들 굉장히 많지만 지금 55세에서 64세까지의 직업교육 훈련 관련 정책 지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경험해 본 사람과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 그러니까 이 경험 실패라고 제가 그냥 해석을 했는데 wanted to participate, 그러니까 그런 교육 훈련에 참여하고 싶지만 참여해 보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이제 경험 실패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제가 이해 가시죠? 이런 국가에서 제공하는 교육 훈련, 직업 교육 훈련 사업에 참여해 볼 의사는 있어요. 의사는 있지만 실제로 그 훈련에 참여해 보지 못한 사람들을 저는 경험 실패로 그냥 해석을 했는데 이것은 크게 신경 쓰지 마십시오. 어쨌든 그런 비중을 보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직업교육 훈련 사업에 참여해 본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아요. 그죠? OECD 회원국보다 낮아요. 평균적으로 낮아요. 우리나라보다 더 낮은 나라는 6개, 7개 나라밖에 안 돼요. 어쨌든 낮은 편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 값이에요. 이 값은 절대적으로 제일 높죠. 다 비교해 보세요. 절대적으로 제일 높아요. 뭐예요? 교육훈련 사업에 참여해보고 싶지만 참여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참여 의사는 있지만 여러 여건 하에서 참여를 해보지 못한 거예요. 제가 이것을 좀 한 번 더 들어가는 그 테이블을 스터디를 했는데 제가 여기에는 안 가지고 왔습니다만 그 참여해보지 못한 이유가 여러분 그 근로 환경 하에서 지금 내가 시간이 없어서 참여를 못했다거나 다른 일이 많아서라든가 뭐 여러 가지 여건이 조성되지 않아서라는 그 데이터들이 충분히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시사점을 잠깐 말씀드린다면 어쨌든 정부에서는 이 고령층으로 진입을 준비하고 있는 베이비붐 세대, 특히 55세 이상 64세 인구 이들에 대한 근로조건을 안정성을 높이는 종류의 근로조건 개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 측면에서의 지원 정책이라 한다면 교육훈련, 직업교육훈련 이런 프로그램들을 더 확대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혜택을 더 많이 누릴 수 있게 해서 이제 은퇴 후에 어떤
다른 제2 모작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책들도 마련되고, 그리고 동시에 그런 프로그램들이 잘 만들어져 있지만 그런 프로그램들을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왜 이용 못하는지, 아니면 예를 들면 현재 지금 퇴직 직전에 지금 뭐 1, 2년 있으면 퇴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회사에서 주어진 업무나 이런 것들, 아니면 회사에서의 눈치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직업교육 훈련에 참여를 못하는 경우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 그렇게 참여를 못하는 건지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해보고, 그런 참여 못하는 그런 계층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여건, 환경 개선,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중요한 인사이트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번 주 준비한 주제는 여기까지고요. 어쨌든 고령사회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OECD 회원국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여건을 확인해 본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주는 어쨌든 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베이비붐 세대의 근로 여건, 고용 여건, 이런 것들을 좀 확실히 들어가서 분석하는 그런 상황을 알 수 있고, 나를 알기 전에 나 주변에 있는 비교 대상 국가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우리의 여건을 더 정확히 확인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오늘 이번 주 경제 읽어주는 남자가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준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주변에 여러분 부모님 세대, 아니면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 아니면 뭐 여러 주변에 있는 많은 계층들에게 이런 여건임을 확인해 주시고 또 주지해 주시고 충분히 준비된 경할몬 여러분들의 지인들이 또 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본 강연이 활용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번 주 경제 읽어주는 남자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